민지의 마음을 잡아라입니다. 아, 민지,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내년 대선까지 이제 딱 134일 남았는데요. 여야는 모두 이름하여 이 민지 세대, MZ 세대의 머리 글자를 딱 의인화한 민지의 표심 잡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민지, 원오브 민지이신 거죠? 저는 이제 민준이라고 해야겠죠. 민준, 그렇죠. 이 민지라는 이름이 사실 모 언론사의 캠페인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MZ세대를 의인화해서 민지 캠페인을 곳곳에서 벌였지만 또 2030 남성들이 네. 왜 우리는 빼냐. 민지는 아무래도 여성 이름이니까 민준이 더 넣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등 여기서 제가 하나의 특징이 아까 네. 20대, 30대 다르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MZ세대는 정말 다양한 개성을 자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걸 퉁쳐서 MZ세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MZ세대를 이해하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스테레오타입,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어떤 세대를 특정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지세대, MZ세대도 그런 게 아닌가, 좀 섣부르게 하나로 좀 통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MZ, 민지, 민준이들이 내년 대선을 좌우할 어떤 핵심 유권자로 떠올랐다는 부분은 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분석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일 큰 선거가 지난 4월 7일의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네. 그 당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그렇죠. 우리나라 수도와 두 번째 도시에 대한 그렇죠. 시장을 뽑는 선거였었는데 여기서 2030들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표심에 이 60대, 7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후보를 우리가 한번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흐름이 대선에서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030 세대는 마지막에 가서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선호하는 대선 후보 없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누구를 찍을지 결정 안 했다의 비율이 20대에서 32%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응답을 안 한 층까지 포함하면 20대 무당층이 절반에 해당하는 4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거의 절반 가까운 49%가 아직까지 후보를 안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 있고 사실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한 후보를 내년에 그냥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정치 성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 관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대들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뭐 1번, 무조건 2번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아직까지 말랑말랑한 이 부동층이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30의 마음을 잡는 게 다음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가 마음에 드는 후보 없다 이렇게 읽히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차는 후보가 많이 없다는 게 또 2030들 부동층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겠죠. 또 평론가님, 또 저야 이런 시사 프로 MC를 하고 있고 평론가님은 또 직업으로 이렇게 평론을 하고 계시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요. 사실 많은 젊은 층들이 정치 이제 지겹다, 얘기 듣기도 싫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 정치권을 바라보는 2030, MZ세대의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층 응답이 높게 나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갈 만한 후보가 없다, 호감도가 낮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당 대선 후보 경선은 얼마 전에 끝났고 네. 야당 경선은 한창 치열하게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네거티브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대다수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만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을 해결하겠다. 특히나 취업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제 결혼과 출산 더더욱 힘들어진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구체적인 이런 방법으로 내 집 마련도 좀 쉬워질 것이고 취업도 잘 될 것이고 결혼이나 출산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이런 비전 경쟁을 하는 대신에 나보다 제가 더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더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이 명분은 도덕성 검증이지만 지나친 네거티브에 치중하면서 여야 할 거 없이 뭐 폭로전에 가까운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30 세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 뉴스를 보기만 보면 그렇죠.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무슨 말 실수했다, 누구는 뭐 부동산 의혹이 있다, 과거에 막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터지다 보니까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비호감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식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왜 우리가 초등학교 그런 회장 선거만 가도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우리 반,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정치권에서는 내가 잘하는 걸 장점을 부각하려 하기보다는 남이 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반장 선거 나가본 기억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새록새록 네. 떠오르는데요. 반장 선거 나가서 기호 1번이 더 나쁜 친구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적 우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이상한 친구처럼 뽑힐 리가 역임을 없죠.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소한 우리 반장 선거에서는 내가 반장 되면 햄버거 쏜다, 뭐 피자 쏜다 이런 공약 내보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이 같은 반 학생들의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겠다. 네. 한 끼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바로 2030 세대의 외면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정말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민지들,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공약과 행보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정책 발표를 했는데, 이 청년 정책 어떤 내용인지 좀 평론가님 살펴주시죠. 네, 모든 청년들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체 아래 지난 목요일에 청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보통 기존의 청년 공약은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뭘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더 주겠다, 뭐 집 살 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제도적 혜택에 초점을 맞춘 네. 공약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년 도약 계좌라든가 이런 제도적 혜택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비롯한 흉악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네. 그리고 좀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이 핫한 화두죠. 그렇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 이런 부분 등이 많은 또 화제를 낳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혼부, 그러니까 싱글파파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등의 공약이 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지원하겠다는 것만 담은 청년 공약이 아니라 요즘 20대와 30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더 갈등이나 법 집행, 또 입시,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좀 광범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청년 공약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어떤 좀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이제 20대나 30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네. 등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입시 문제가 대입이 끝난 20대와 30대에게 당장 와닿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20대들이 이 입시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당면한 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면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바로 파면하는 그런 조치 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젠더 갈등 같은 경우도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그렇죠. 오래입니다. 이 부분을 특정 성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뭐 여성들이 원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좀 균형을 맞춰서 발표를 해야 됐다, 또 발표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면 공약이라는 게 한 번 발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이 계속 전해지면 계속 발전하고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사에 정치권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양성의 시간을 좀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게 담은 것 같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부 또 입장에서는 소위 뭐 이남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20대 남성을 또 이남자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 이 20대 남성 쪽의 표심을 좀 다분히 의도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또 정치권에서는 이대남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20대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대남의 표식을 많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무고죄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 무고의 고의에 대한 이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면 이 무고죄 처벌 강화 때문에 여성들이 성폭력 신고를 위축하게 하는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고 제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무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만약 이게 내가 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되면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되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네. 같은 높은 제목으로 무고를 할 때도 어떤 제목이냐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무고 양형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 무고죄 강화 공약을 보면 살인이나 강도, 뭐 이 강간 같은 강력범으로 무고를 했을 때는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좀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고요.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한 것도 이게 이대남을 공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 이 싱글 파파 분이 한 번 오셨는데 네.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요. 네. 미혼 부가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자기의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본인의 따님을 혼자 키웠는데요. 출생 신고하는데 16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1년 반 동안 출생 신고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만 더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남자, 여자, 뭐 싱글 데디, 싱글 맘 더 많은 사람들을 대폭 지원하는데 이 부처에 좀 핵심 기능을 두겠다는 의미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 거지 이게 굳이 20대 남자들 편만 들겠다는 건 뭐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로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양형 기준이나 그 싱글 파파, 싱글 데디의 어떤 출생신고 어려움 이런 건 좀 법적으로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다른 대선 경선 후보죠. 홍준표 의원도 2030 이 MZ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 100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선 경선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다양한 뭐 직능 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데요. 최근 홍준표 후보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 100명의 지지 선언을 받으면서 그 안에 멕시코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김정남 감독, 또 92년도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홍정호 선수, 또 9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선수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대남으로부터 지지를 평소에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시원시원한 화법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시원시원한 화법, 소위 말하는 사이다 화법이 과거에는 막말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을 높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트렌드 또 20대 남자들이 화끈한 걸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에 직설적이고 바로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선호하죠.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흉악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사형시켜버리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지만 그렇죠. 이대 남들이 보기에는 아 시원하다, 화끈하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SNL 코리아 화자의 코너인 인턴 기자.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친근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미지 변신에 좀 꾀하셨더라고요. 네, 이 주현영 기자 이 프로그램 저도 1화 너무 때부터 재밌어요. 참 재밌게 보는데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일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네. 잘해줘야겠다. 네. 저희에게도 그런 처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제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발표 실수한다고 해서 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 핫한 프로그램인 이 SNL 코리아에 출연하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20대 남자들은 빙빙 돌리는 화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시원시원한 화법이 요즘 코드와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사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실수를 한 번 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들 줄 아느냐는 질문에 네. 수소가 H2O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H2O는 물이고요. 그렇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한 부분을 오히려 본인이 언급하면서 나 수소 좋아한다, H2O 좋아한다, 그러니까 셀프 디스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수를 좀 쿨하게 인정하는 요즘 정서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의 강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 미디어 노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예전부터 또 본인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왔잖아요. 사실 대선 후보가 되면 여러 일정에 정말 바빠서 방송이나 언론 출연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또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방송이라던가 이런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예능에 출연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 노출의 적극적인 측면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야홍, 뭐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뭐 무대홍 이런 거 만드시면서 또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가시려고 좀 시도 중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 또 유승민 후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당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유승민 후보도 나름의 그 청년 공약들을 내놓고 있죠.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밤마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튜브도 아니고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요즘 잘 나가는 젊은 래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해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인스타 라이브는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해본 적 경험은 없는데. 한 번씩 그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들어가서 보기는 봐요. 네. 근데 그런 인스타 라이브 오늘 밤 유승민입니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매일매일 어쨌든 2030들과 소통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의 2030 당원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청년들에게 월 150만 원까지 이 일하기 위한 취업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 150만 원이면 상당히 듣기만 해도 큰 액수잖아요. 큰 액수죠. 요즘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지만 과거에는 한 달 내내 이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그렇죠. 있는 돈이 월 그럼요. 150만 원인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지금은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회사에서 내가 잘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도를 3번으로 설정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작용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좀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좀 반전을 꾀해야 되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공약, 월 150만 원이나 뭐 실업급여 지원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이 MZ세대 민심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송 진행하면서 평론가님이나 여러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저도 좀 많은 지식을 좀 쌓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청년 간담회 진행하면서 자주자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한다는 점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또 한편 원희룡 후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를 비롯해서 뭐 세대, 지역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호떡론 이런 걸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떡론 이 말만 들어서는 언뜻 와닿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대학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호떡을 하나 나눠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변호사님과 제가 나눠 네.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자른 다음에 제가 선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큰 걸 가져가요. 당연히 제가 조금 더 한쪽을 크게 자른 다음에 큰 걸 가져가겠죠. 네. 물론 양보하는 미덕을 베풀 수도 그럴 있지만 수도 있죠.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갈등에서 청년 세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호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라면 이걸 기성세대가 다 선택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게 기성세대 위주로 청년들에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떡을 자르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 만약에 제가 호떡을 자르고 변호사님이 선택하면 제가 똑같이 자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더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정하게 해줘야 된다. 또는 이 예산이 한정돼 있을 때 얼마만큼을 청년들에게 분배할지 청년 세대가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호떡론이라는 재미있는 메시지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정부에서 정책 같은 거 발표할 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헛다리를 짚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참여를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호떡론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윤석열 후보 공약 같은 경우도 그런 이 청년 공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관료 출신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청년 공약이냐. 그러니까 입시 비리나 뭐 법 집행 또 양성평등가족부 개편이 청년이랑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많은 2030들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돈 더 줄게, 뭐 한 푼 더 줄게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를 더 주겠다,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냐,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기득권의 부조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있고요. 그래서 청년 공약 같은 걸 만들고 청년 정책을 발표할 때도 어른들의 시각에서 내가 이런 거 해주면 2030 민지세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발표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요즘 2030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먼저 경청하고 들어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참여해서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청년 세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일 때 이 2030 세대가 정치권에 대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마음을 조금 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이 스윙보터가 된 2030, 이 MZ세대, 우리 세대, 굳이 계속 저도 20대랑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20대들이 되게 싫어한다. 네. 네, 어쨌든 MZ세대에 대한 평론가님 견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 이집트 고대 벽화를 보면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매번 세대가 뭐 아무리 바뀌고 어느 시대가 되어도 기성세대가 보기에 이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너무 톡톡 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세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MZ세대와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고 개인의 스펙이나 이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세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개인이 느끼는 이 계층의 격차가 한껏 더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지금 분노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인식을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조금 해서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듣는 순서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 청년 세대와 함께 정책과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당이 좀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2030의 분노가 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예전에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하면은 누구나 직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고, 직장을 가져서 월급을 좀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은 작은 집을 하나 전세를 구하고, 또 그래서 또 월급을 모으다 보면 그 집을 이제 내 집으로 바꾸고, 그렇죠. 또 10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이제 뭐 커갈 때마다 평수를 누리는 그런 재미가 맞아요. 있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 사실 우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MZ세대, 민지세대 표심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말 드는데요. 평론가님, 대선 후보들이 도대체 이 청년층의 지지를 사로잡으려면 어떤 공약들, 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지 이 돌아선 민지세대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청년 세대들이 관심 가지는 게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요인인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직을 해도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약으로 아마 청년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 2030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인가.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청년들 정말 구체적으로 통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뉴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말았는데, 요즘 2030들은 여론조사의 세부 데이터까지 찾아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이 민지세대의 특징,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을 만족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발 이 무의미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비전으로 경쟁을 하는 후보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거의 최종 선출이 목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 문항이 당내 어떤 갈등의 핵심,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문항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국민의힘의 본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됩니다. 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전 당원들에게 안내를 돌려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후보 간 시시비비가 일어날 일이 없고요. 그렇죠. 다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조금 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1대1 가상 양자 대결을 조금 선호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이 4명의 후보 이름을 쭉 나열해주는 사지선다형 방식을 선호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는데, 네.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네. 가상 대결의 방식을 포함한 사지선다형이다. 네.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문구를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가상 대결을 염두에 두기는 두지만 이 1대1 조사를 4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은 1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사지선다형에 조금 더 가까운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게 되면 이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원조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본경선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당원조사,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사로잡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표심이 많이 갈리게 될까요? 저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1대1 가상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사지선다형 질문을 우리가 주게 된다면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어쨌거나 자신들의 선택을 국민의힘 4명의 후보 중 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분들은 본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있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각 후보 캠프에서 전달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오늘 확정지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견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역 소멸 문제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인 현안으로 또 급부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외치는 지금 야당 대선 레이스에서 유독 이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좀 현격히 떨어진다.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이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일정이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지역을 갑니다. 네. 지역 순회 토론회를 하고 네. 금요일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1대1 맞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순회 토론회보다 중요한 건 지역 순회 연설이거든요. 보통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들이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을 밝히는 연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이게 모두 다 토론에 집중되다 보니까 토론 초반부에 네. 토론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 맞춤형 공약을 후보들이 발표는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덜 받게 되죠. 연설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지역 순회 토론도 좋지만 전국을 순회할 때는 연설을 하고 금요일에는 토론을 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토론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지역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나 도덕성 검증 또는 여당 후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위주로 토론 내용이 전개되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알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인데요. 일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역 공약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공장이든 아니면 산업이든 그 지역에 맞춤형, 전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 나로 발사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부분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누리호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 맞춤형 산업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형 공항을 많이 지어주겠다. 공항 건설을 통해서 일자리와 물류 인프라를 창출하겠다. 좀 결이 약간 다르죠. 네, 좀 결이 다르네요. 한 사람은 산업 기반 인프라, 한 사람은 공항을 위주로 한 물류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연설회라는 순서가 끼어 있었으면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좀 제대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 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내가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저는 사실 킹메이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네. 킹메이커라는 단어 들으면 이분 생각나거든요. 국민의힘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에 거쳐 김종인 전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킹메이커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으로 마음 굳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왔던 대선 후보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승리의 남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승리의 여신이 승리의 아니라 남신이다. 승리의 남신이니까 네. 무조건 잘 모셔야 된다. 아,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 제외하고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와 단독 회동을 자주 가지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종인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에 준하는 중책을 맡아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선출이 되면 이분이 등장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는 깊고 긴 악연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최근까지도 서로를 향해서 날선말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감정의 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곧 끝날 거다.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 않다고 혹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누가 선출되는지 그 최종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 어쨌든 11월 5일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누가 선출되냐를 놓고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킹메이커의 어떤 남신으로서의 그 마법 이번에도 제대로 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신들 당원들, 핵심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후보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기 쉽고요. 민주당은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그렇죠.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선에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마음을 어디에 줄지 결정하지 못한 이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소 보수적으로 흘러갔던 국민의힘의 경선 분위기를 다시 중간으로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인 호남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할 때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과 등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네, 평론가님. 11월 5일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결말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알려지다시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돕고 있는 후보가 당연히 이 최종 후보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경선도 경선이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경선 과정에서 이 각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했던 메시지가 본선에 가면 중도층 위주로 메시지의 결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이 분위기 전환을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오늘 MZ세대, 민지세대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어떤 열망,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정말 크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열망이 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선 후보 그리고 대선에 참여할 사람들 좀 제대로 좀 공약 중심으로 네. 겨뤄보기를 제대로 정책으로 싸워보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먹고 사는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가장 중요하겠죠. 데일리 탑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범 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